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의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의사 1차 질의응답 강의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나무의사 1차 강의가 끝나는 시점이 24년도 10월 초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이 강의가 촬영되고 있는 시점인 25년도 1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제가 받았던 모든 질의들을 취합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총 6개 꼭지로 진행이 될 건데 요 5개 꼭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무의사 각 과목에 대한 꼭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됐는데 강의 관련 질의에 대한 내용들. 강의 관련 질의 꼭지가 하나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의가 몇 개가 들어왔냐면은 요 정도가 들어왔어요. 요 정도가 들어왔고 총 합치면 총 264건이나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264건의 질의를 재구성하여 만든 강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강의 관련 질의 파트부터. 자, 강의 관련 Q&A. 지금 이렇게 51건의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된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개해드리기가 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제외하고 나니까 한 10개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10개 정도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사 응시 방법부터 나무의사의 비전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주의사항으로는 이게 질문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간략하고 그리고 핵심만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의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시해야 하나요? 자, 이런 질문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질의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사와 관련된 조경기사, 산업기사, 산림, 기사, 산업기사, 식물보호, 기사,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양성기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나무의사는 독특하게 이 나무의사 양성기간에서 약 150시간의 교육을 듣고 수료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무의사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자격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양성기간 교육을 150시간 듣고 그 다음에 나무의사 1차 시험 이거 보통 2월에 봅니다. 그리고 나무의사 2차 시험 7월에 봅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시면 돼요. 합격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양성기간, 선생님 양성기간 어디에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나무의사 양성기간 검색하시면은 산림청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성기간별로 링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제가 어느 학교, 어느 학과, 어느 학교, 몇 학번 경영학과인데 저 혹시 조경기사 자격이 되나요? 자, 이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어디다 물어보셔야 되죠? 큐넷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큐넷에. 이 자격은 큐넷에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다. 행정학과 조경기사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볼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볼 수 없는 학교가 있어요. 또 볼 수 있는 학번이 있고요. 볼 수 없는 학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큐넷에 알려주고요. 큐넷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판단 드릴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리는 거예요. 못 해드리는 거. 어쨌든 무조건 이 자격이 되는지는 큐넷에 확인해 보시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심리학과를 나왔어. 심리학과를 나오더라도 큐넷에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셨죠? 자, 질문 끝. 첫 번째 질문 끝. 자, 두 번째 질문. 유튜브 강의와 에듀피디 강의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 이런 질의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유튜브 강의는 옛날 강의고요. 에듀피디 강의는 최신 강의예요. 유튜브 강의는 3년 전 강의고요. 에듀피디 강의는 지금 완료된 시점이 1차 강의가 완료된 시점이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그래서 옛날 강의, 최신 강의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5회에서 10회 기출들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오류들 처음에 많았거든요. 오류들이. 그 오류들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얘는 무료고 얘는 유료라는 점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강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강의 시간. 제가 OT 때, 나무의사 1차 OT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약 100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각 과목당 20시간씩 해가지고. 그래서 100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6개월 하루 최소 4시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OT 강의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촬영하고 나니까 이 OT 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98.3시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대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요 커리큘럼대로 6개월 최소, 하루 최소 4시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 계획 세우실 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강의를 듣는 시점. 강의는 언제 듣는 게 좋을까요? 자, 1차, 2차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 시험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6개월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조금 더 여유롭게 듣고 싶다면 8개월 정도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선생님, 근데 1년 반 전, 2년 전에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물론 들어도 되죠. 여러분들 자유죠. 근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합격률이 낮아진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수많은 나무의사 수험생분들 봐왔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나? 하여튼 3년이 넘게 됐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나무의사 초창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을 봤는데 수험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합격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6개월, 8개월 이렇게 적었는데 이 기간 동안 설렁설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 치열하게 해야 된다. 근데 치열하게 할 자신이 없어서 더 길게 하겠다? 이건 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차라리 이 전 기간에 놓으시고 이 기간 동안이라도 치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6개월, 8개월은 치열하게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차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끝난 직후에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1차 기존 합격자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11회차를 봐야 되는데 10회차, 9회차 때 이미 1회 합격하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이 11회차 2회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5에서 6개월 전에 보시면 됩니다. 사실 시험 5개월이 1차 시험 끝난 직후예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난 직후부터 보시든지 아니면 그 전 한 달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한 6개월 전부터 들으시던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자료 선생님 PDF 강의한 기출문제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자, 일단 에듀피디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재도 나가지만 그 교재랑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 PDF 강의안도 학습 자료실에 올려놔요, 제가. 그래서 PDF 강의안과 기출문제는 일단 학습 자료실에 있습니다. 에듀피디 학습 자료실에 있고, 자, 요 경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에듀피디 사이트죠? 자, 에듀피디 사이트예요. 왜냐면 이거 헤매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에듀피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나의 강의실 보이시죠? 나의 강의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학습 자료실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학습 자료실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과정 선택에서 나무의사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자료 찾기. 나무의사 1차 과정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의안들 이렇게 나오고, 기출문제도 여기 있으니까 기출문제들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관련한 질의사항들. 자, 선생님 2024년도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데 2025년도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 다시 사야 되나요? 자, 답변. 다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개정판은 뭐냐면요, 그냥 2024년도 개정판에다가 정오표 내용만 추가된 거예요. 일단 제가 24년도 개정판을 기준으로 강의를 촬영했기 때문에 2025년도 개정판을 크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오표 내용 정도만 이게 수정된 게 25년도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4년도 개정판, 25년도 개정판 그냥 둘 다 보셔도 됩니다. 다만 24년도 개정판 보시는 분들은 정오표 확인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 보완,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무쌤 문제집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따로 출간 예정이 있으신지, 없다면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요것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출간 예정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원래는 출간을 했었어요. 나무의사 블랙박스 문제집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간을 했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바로 요 녀석들이에요. 1회차에서 4회차 기출 복원된 문제들 있잖아요. 그쵸? 이 문제들은 절대 풀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지식 체계들 있죠.
이거를 무너뜨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회차부터 4회차 기출 보건 문제는 절대 풀지 마세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이때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공개가 된 시점이 5회차부터 10회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5회차에서 10회차 문제랑 1회차에서 4회차 문제랑 확연히 달라요. 제가 3회차, 4회차 시험도 봤었단 말이에요. 확연히 다릅니다. 문제 자체가 확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기출이 100% 복원될 수가 없어요. 100% 복원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무의사 말고도 기사시험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림기사예요. 산림기사인데 산림기사가 2022년도 3회차부터 CBT로 전향이 됐어요. CBT로 전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가 공개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왔죠? 지금 24년도 3회까지 왔어요. 지금 회차로 치면은 총 7회고 기간으로 치면 2년 반이에요. 2년 반 동안 몇 문제 여러분들 복원된 줄 아세요? 제가 그래도 강사니까 많이, 그래도 나름 많이 복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총 10문제 복원됐어요. 10문제. 2년 반이나 됐는데 10문제밖에 복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실기 문제는 복원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필기 문제는 어려워요. 필기 문제는. 필기 문제는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 지금 2년 반 동안 기사시험은 심지어 보기도 4개고 지문도 짧아요. 근데 지금 10문제밖에 복원이 안 됐는데, 자, 1회차, 4회차 기출복원 문제 이거 100% 복원이 된 걸까요? 당연히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지가 유출이 됐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는 이상 100% 복원되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100% 복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해주시고,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유. 이때 당시에 1회차, 4회차 기출보건 문제가 나왔을 당시에 어땠냐면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 다의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중의적, 다의적이라는 게 뭐죠? 한 용어, 한 문장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뜻이 아니고 2개 이상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이 동그라미가 세모로도 해석이 되고 네모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아예 안 푸시는 게 좋다. 1회차에서 4회차 문제는 우리가 풀 이유가 하등 1%도 없어요. 그래서 안 푸시는 게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은 그냥 다 안 푸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우리 출제자분이 저자인 그런 문제집 말고, 근데 출제자분이 뭐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어쨌든 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지식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문제에서도 몇 가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소개를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안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안 푸시는 거 추천을 드릴 거예요. 지금 제 주교재도 문제들이 있는데 다음 개정할 때는 다 삭제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모의고사 이거 풀 시간에 못 푸시면 돼요. 기출문제 푸세요. 5회차부터 10회 기출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여러분들 이득입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기출문제 해설집이 있나요? 없다면 제공해주세요. 자, 기출문제 해설집 아쉽게도 지금 따로 없습니다. 현재는 그냥 기출문제 나오면은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틈틈이 정리해서 이후에는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요 질문 지금 10건이나 나온 질문이에요. 뭘까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나요? 자, 이렇게 진짜 많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진짜 많아요. 지금 진짜 많아요. 이거 제가 1회차 이거 지금 에듀피디에 강의 올리기 전부터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자, 이거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1차 공부할 때는 무조건 1차에만 집중하세요. 1차 공부할 때는 1차 공부하시고요. 2차 시험 볼 때는 1차 끝나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2차 공부할 때는 2차만 하고 1차 공부할 때는 1차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셨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부분 저한테 이런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서 메일 주시냐면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봤는데 1차 준비하면서 2차 준비하는 거 그렇게 후회하시더라. 사람들이 1차 공부하면서 무조건 2차 공부하라고 하더라. 근데 선생님 꼭 1차 준비하면서 2차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1차는 합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2차를 불합격하셨든지 2차를 합격하셨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1차를 합격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차를 합격했으니까 1차 시험 준비하면서 2차 시험 같이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시험 준비하면서 2차 시험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1차 시험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들 뭐를 제일 후회하실 것 같아요? 2차 시험 같이 준비한 걸 가장 후회하실걸요, 아마? 그쵸?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분들께서 말씀하신 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1차 시험 때는 1차 시험 준비하시고, 2차 시험 때 2차 시험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2차 시험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명쾌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1차, 2차 같이 준비하셨다가 1차 떨어지면 진짜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 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2차 시험 준비가 곧 1차 시험 준비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1차 시험 양상과 2차 시험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세요. 무조건 따로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 2차 강의는 오픈하시는 건가요? 오픈한다면 언제 오픈되나요? 자, 여러분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오픈이 됐어요. 오픈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이 지금 1월 17일이거든요. 제가 좀 감기를 올해 좀 심하게 알아가지고 촬영을 못했어요. 원래 한 1월 10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촬영 못해가지고 지금 1월 17일에 촬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오픈됐어요. 오픈됐습니다. 2차 오픈됐고 2차 실기 영상이 마무리 되는 시점은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DVD 중에서 수목, 해충, 그 다음에 병해 DVD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수목, 해충 DVD까지는 일단 다 마쳤습니다. 영상까지 다 마쳤고 이제 병해 DVD를 준비하는 중이고 이 다음에 나올 게 요거 제외한 그 외 작업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부분인데 요 두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게 한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0일에 1차 이후에, 그쵸. 2월에 시험을 보고 기출해설 강의 추가로 해주시나요? 네, 할 겁니다. 11 회차 이후 곧바로 웬만하면 진행할 겁니다. 웬만하면은 지금 2차 강의가 너무 완료가 안 되면 2차 강의 한 다음에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웬만하면은 곧바로 11회차 기출해설 강의 진행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선생님, 이제 시험까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죠? 나무쌤 교재만 보고 공부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심리가 뭐냐면, 전 알 것 같아요. 심리가 뭐냐면, 자, 기본서 공부를 안 하신 거죠? 기본서 공부 안 하고 지금까지 나무쌤 교재만 보고 공부했는데, 뭔가 좀 약간, 불안한 거예요. 1차 시험 때 왠지 기본서, 이 나무쌤 교재에 없는 기본서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연락 주신 걸 거예요. 사실, 한두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기본서 공부해도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질문 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저런 질문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저 나무쌤 교재만 보시되, 여러분들, 사이사이, 뭐 중간중간, 빼트리는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게끔 전체 나무쌤 교재는 내가 씹어먹겠다 라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위안을 얻어 가시는 거죠. 위안을 얻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만약에 기본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다. 그러면은 기본서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서도 보시고 제 주교재도 보시고 부교재도 보시고 자 그게 아니라면 주교재와 부교재만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주교재랑 부교재만을 이용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한두 달 남은 시점에서는 기본서로 공부가 안 돼요.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교재랑 부교재만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시고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40일 남았다고 기준으로 볼게요. 40일 남았으면은 자, D-Day 30일까지, D-Day 40부터 D-Day 30까지는 기출문제 계속 푸세요. 기출문제 막 푸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모르시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모르는 부분만 따로 정리하시면서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D-Day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D-Day 30일부터 시험날까지는 기출문제 풀이, 모르는 부분 정리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고요. 여기에 4시간 투자하셨으면은 여기 똑같이 4시간 투자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암기 과목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과목들. 자, 암기 과목 뭐 있죠? 해충, 병리, 농약 이런 암기 과목들이랑 그 다음에 생리학, 토양학에도 있는데 교재 표 부분 있잖아요. 제가 1차 강의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교재에 있는 표는
몇몇 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교재 표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30일 남았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때 여러분들 컨디션 끝까지 올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수생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시험 두세 달 전까지, 시험 2달 전까지, 한 60일, D-Day 60일까지, D-Day 60일까지 공부 막 열심히 하세요. 엄청 열심히 하시다가 이때부터 점점 줄어들어. 왜냐면 이때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했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컨디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D-Day 0일날 어떻게 돼?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시험 보시니까 시험에 못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30일 남았을 때 내가 지금 동안 좀 설렁설렁 했더라도 이 30일만큼은 정말 다른 것 빼고 내가 진짜 다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 내가 진짜 다 하겠다. 다 나무 의사에 쏟겠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디션 최상으로 끌고 가서 내가 가장 아는 게 많을 때 시험을 치르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 과목도 이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도. 암기하면 우리가 까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 까먹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앞두고 임박해둔 상태에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전 추천을 드린다. 기출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의고사 1, 4회차 문제, 기출 보건 문제 푸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는 정말로 비추천드립니다. 정말 비추천드려요. 여러분들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예시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과목별로 질의응답 할 거잖아요. 그쵸?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지 마세요. 1, 4회차 기출보건 문제는 일단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악영향 끼칠 겁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관련 질의 대략적으로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무의사 비전에 대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상세하고 길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상시에 이 나무의사 비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만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기서 1차적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끝내실 분들 끝! 오케이, 좋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나무의사 비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3년 반 정도 됐는데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꼭 계세요. 꼭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이 나무의사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좀 대표격인 메일 하나를 좀 가져왔어요.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양성기간은 작년에 이수를 했는데 아직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아 취득할지 말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무의사 현실에 대한 기사. 이 기사까지 보니 더더욱이요. 주변에서는 취득하길 권유하셔서 강의를 신청해볼까 하는데 아직 확신이 안 서네요. 이렇게 고민한 지 1년이 넘어갑니다. 1년 동안 고민하셨대요. 자, 나무의사라는 자격증의 전망이 괜찮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결정을 해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인 판단은 수험생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인 요인이 어떤지 이상적인 요인이 어떤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현실적인 요인 먼저 말씀드릴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무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그쵸?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내가 진단, 처방, 치료하는 모습을 보통 생각을 하세요. 여기까지만이 나무의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심지어 진단, 처방까지만 나무의사의 업무고 수목치료기술자가 치료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나무의사가 진단, 처방, 치료만 할 확률은 거의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3개만 할 확률은 거의 20% 이하고요. 높게 잡아서 20% 이하인 거고 보통 이것도 하면서 유지관리도 하시고요. 이것도 하면서 시공도 하시고 이것도 하면서 행정, 심지어 설계까지 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해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실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실제 나무의사 일을 어떻게
나무이사 1에 대해서 상상을 했을 때 여기까지만 상상하지 마시고요. 여기 뒷부분까지도 같이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자격증 취득했을 때는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하는데 막상 가면은 실망감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실망감이 덜 하려면은 내가 이런 곳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 갈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닐 상황에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단 처방 치료 말고도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업무 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채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병원보다요, 조경회사에 채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조경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더 많이 내고 조경회사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채용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인터넷에 채용이라고 치고 채용. 자,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시면 돼요. 어디 있어? 잡코리아도 있고. 오케이. 사람인부터 볼까요? 자, 사람인에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무의사. 사람인에다가 나무의사를 쳐봤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조경나무의사 현장직. 조경나무병원 나무의사. 조경시공 나무의사. 조경시공 및 나무의사 1명. 자, 이런 식으로 뽑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앞에 처음에 나온 3개가 다 조경회사예요, 지금.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여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무의사라는 명칭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채용 자체가 많진 않은데 대부분 조경회사라는 거 볼 수 있고, 다른 데도 한번 봐볼게요. 자플랜시스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다가 윤비리엔씨인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 나무병원은 아닙니다. 보통 나무병원은 나무병원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름을 쓰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시설물 관리 이런 쪽일 것 같고요. 자, 나무의사 모시고 조경 관리도 한다고 하네요. 솔향기 나무병원인데 조경 관리도 같이 한대요. 자, 대정 조경에서 뽑고 여기는 나무종합병원이네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나무병원, 조경 식재 설계 및 공무까지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조경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조경회사에서 나무병원 업무도 같이 하려고 하고 나무병원에서도 조경 업무를 조금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느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 그래서 채용에 대한 내용들 좀 봤고요. 좀 간략하게나마 봐서 지금 채용은 어디서 많이 뽑는다고요? 조경회사에서 많이 뽑습니다. 보통 조경회사에서 많이 뽑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취업을 할 때 조경회사로 취업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조경회사에서 그럼 왜 뽑느냐? 선생님, 조경회사에서 왜 나무의사를 왜 뽑을까요? 면허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허. 무슨 면허냐면은 일종 나무병원 면허가 있어요. 일종 나무병원. 요즘에는 나무의사가 생기고 나서는 이 방제 업무 있죠. 방제 업무. 방제 업무를 하려면은 대부분 이 일종 나무병원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입찰이라는 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일종 나무병원이 있어야 되고, 이 일종 나무병원 면허가 있으려면은 사업장에 나무의사가 2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일종 나무병원 유지하려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한다. 채용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 일을 보겠습니다. 일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워라밸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이 많이 없어요. 일이 많이 없다.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조경회사에서 나무의사를 뽑는 이유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무슨 면허? 일종 나무병원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입찰을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로 진행을 해요. 수의계약은 뭐냐면은 너 그냥 내가 정한 업체에서 공사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희성나무병원이야. 야, 희성나무병원 너네가 일해. 그럼 걔네랑 바로 계약 맺고 걔네랑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수의계약만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냐면은 비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 업체, 수의계약을 당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균형 있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찰이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놨어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종마다 달라요. 막 전기, 통신 다 다른데 어쨌든 대부분 2억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2억
이상이면은 2억이 넘어가면 입찰로 들어가야 돼요. 입찰로 들어가려면은 면허를 가지고 이제 입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일이 얼마나 있는지, 입찰이 왜냐면 큰 공사니까, 보통 큰 공사할 때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이 입찰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일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보통 이 입찰을 어디다 올리냐면은,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입찰을 보통 어디다 올리냐? 자, 도달청, 나라장터. 여기다 많이 올립니다. 여기다가. 자, 저 있어요, 여러분. 자, 화면 보세요. 여기다가 입찰을 올리는데, 자, 보면 입찰에서 입찰 공고 목록. 입찰하려면 입찰 공고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최근 6개월 동안 업종은 나무병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나무병원 일종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나무병원 일종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입찰. 나무병원 일종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입찰을 지금 검색을 좀 해본 거예요. 자, 몇 건 있는지 볼게요. 지금 넘버 여기 써 있죠? 뭐야? 끝이야? 네, 설마. 오, 그쵸. 더 있어야죠. 130건밖에 안 되면 안 되죠. 더 있을 거예요. 뭐야? 이게 끝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데요, 지금? 130건 정도 됩니다. 입찰이 130건인데, 자, 선생님 130건이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공고기관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무슨 시, 경상남도 무슨 시, 경상북도 무슨 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보통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경상북도에 있는 공고에는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입찰에. 뭔지 아시겠어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는 경상남도에서 올린 공고는 경상남도 업체만 참가할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제한을 걸어놓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건 경기도의 업체만.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130개면 굉장히 적은 거죠. 일이 굉장히 적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네요, 지금. 자,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반기 노거수 보호사업. 어떤 식으로 입찰 공고가 뜨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나중에 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공고문을 같이 올려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4,400만 원짜리 기초금액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입찰 참가 자격을 두고 있어요. 입찰 참가 자격을 두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보시면 됩니다. 나무병원 일종을 등록한 업체여야지만 입찰에 참가 가능해요. 그래서 나무병원 아까 일종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더 범위가 작네요. 지금 경상남도인데 함양군에서만 함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업체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있는 업체는 이런 거 절대 참여를 못 하겠죠. 그쵸?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솔직히. 자, 선생님 아까 전에 수의계약 2억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4,400만 원인데 올려요?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사 있으면 다 입찰로 올려요. 2억이 안 돼도.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일이 굉장히 적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잠시만요. 물론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의계약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거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무이사의 시장이 크려면은 이 입찰건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큰 게 많이 들어야 돼요. 큰 게. 그래야 시장이 살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일이 많이 없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 한 거의 2년 전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일단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무이사가 됐을 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나무이사가 조금씩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좀 암울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땐 좀 암울한 상태긴 합니다. 자, 법 개정을 보려면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 자, 여기서 네이버에다 그냥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의안 정보 시스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의안명에 우리 게 뭡니까? 우리 게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잖아요. 그쵸? 이거 검색하시면 돼요. 자, 검색하면 짜르륵 나오는데 자, 이 중에 지금 나무이사 관련된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 거예요. 지금 개정 법률안 어기구 의원 등 10인 어기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로 나온 요거 요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나무이사와 관련된 것이고 심사 진행 상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공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뭐냐면은 결정이 돼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어떻게 결정됐냐? 수정 가결되었다. 수정 가결이 뭐냐면은 어기구 의원님이 현행에서 바꿔서 냈을 거 아닙니까? 현행안에서 바꿔서 낸 거를 개정안이라고 해요. 이 개정안 그대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이 개정안에서 수정이 일어났다. 현행이 있고 현행에서 바꾸려고 개정을 냈는데 개정에서 수정된 상태로 가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수정된 상태로 가결이 됐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접수 단계부터 해서 쭉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막 회의록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보시면 되냐면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소관위에서 결정이 되면요. 웬만하면 여기서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개정안으로 냈을 때 그 수정이 마지막으로 가능한데 보통 여기서 가결된 거는 그대로 갑니다. 보통 가결된 거 그대로 가기 때문에 아래 법사위라든지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보실 필요 없고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 지금 소관위 심사정보에서 요거 위원회 의결안 요거대로 지금 결정이 난 거예요. 요거대로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보면은 수정한 조문 대비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 처음부터 봐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를 좀 이렇게 해서 해야겠다. 노트북이어서 이렇게 해도 보이시죠? 자, 보겠습니다. 야, 왜 이래? 자, 여기 왜 이래? 이거 진짜 왜 이러지?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 개정안, 수정안이 있어요. 현행은 기존에 있던 산림보호법이고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기구 의원님이 내신 거 그게 개정안이고 그다음에 수정안, 이 개정안에서 수정된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거대로 됐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수정안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 보시면 뭐가 바꾸려고 하셨냐? 여기 개정안입니다. 뭘 바꾸려고 하셨냐면은 지금 현행에서는 그냥 수목진료라는 것은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수목진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기구 의원님 거기에 개정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방 안에는 수세 유지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치료 안에는 수세 회복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할 수 있는 업역을 늘리려고 한 거죠. 예방의 범위를 늘리고 치료의 범위를 늘려서 나무의사가 할 수 있는 이 업무의 범위를 늘리려고 한 겁니다. 늘리려고 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죠. 지금 보시면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이건 삭제가 된 거고요. 일단 저건 안 됐고 그 다음 요거만 보시면 돼요. 사실 나무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21조의 9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21조의 9 보시면 나무병원에 등록 사항에 보시면 나무병원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나무병원에서 무조건 수목진료를 해야 된다. 모든 수목은 나무병원에서 진료를 해야 된다. 다만 예외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근데 예외가 너무 큰 거죠.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할 때 자, 국가 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할 때 그쵸?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뭐냐면 산림이에요. 63%가 산림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사유림이 가장 많아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산림이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일단 국유림, 공유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법으로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일단은
일단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산림에서 사유림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까? 나무의사가 볼게요. 자 밑에 뭐가 있냐면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직접 수목을 진료하는 게 어떤 행위로 간주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유림 같은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개인이잖아요. 그쵸? 이 개인이 자기 땅에 있는 나무를 방제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나무의사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법에 의하면 지금 63% 우리 국토의 63%의 산림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의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해도 당연히 되겠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외 사항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항이 모여 있는데 자, 산림 그래. 산림은 뭐 그렇다 쳐. 그리고 산림 같은 경우에 방제할 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법안이 있긴 하지만 아까 입찰 공고에서 보셨잖아요. 그쵸? 국가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입찰 공고를 올려요. 나무병원 너네가 해라.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아마 산림청에서 푸시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산림은 오케이. 그래. 그렇다고 치자. 사유림 너네 그래 못한다고 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통 어디로 할 수 있냐면은 죄송합니다. 자, 63%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산림이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 37%는 뭐예요? 뭐 공장 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업 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거 용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이 주거 용지 중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아파트. 그래서 원래는 나무의사가 이 아파트를 위주로 해야 되겠구나. 보통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파트를 위주로 우리의 업역이 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생기는 거죠. 이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수목의 소유자라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심겨져 있는 나무 있죠. 아파트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입주민들의 소유 아닌가요? 그쵸?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유일 겁니다. 자, 근데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디다 맡겨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죠. 관리비를 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기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나무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렇습니다. 그쵸?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나무의사 이 법이 생긴 것 자체가 뭐예요? 생활권 수목을 전문가가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은 전문가라고 보기가 힘들다. 나무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나무의사가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할 수도 있지. 왜 굳이 비싼 돈 들어가지고 나무의사가 하냐. 이렇게 찬성 쪽인 부분들과 반대쪽인 부분들이 이게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개정안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개정안에 보시면 일단 요거 공동주택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예외사항, 이것도 마찬가지 예외사항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치 관리하는 공동주택, 지금 여기 중요합니다. 30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리사무소장, 관리소 직원이 직접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300세대 이상이면은 오케이, 나무의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였죠. 어느 정도 이 공동주택 쪽이랑도 좀 이해관계가 좀 있으면서, 그쵸?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나무의사의 업역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거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받아들여졌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그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대로 갔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갔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자, 또 뭐가 있냐면은, 자, 우리 아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 왜 자꾸 이러지? 자, 여기. 또 뭘 바꾸려고 했었냐면은,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무의사 안 쓸 거야 라고 해도 법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기를 해놨었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원래는
국가랑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하면은 오케이, 예외 사항으로서 다 인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의 모든 사항이 이제 나무의사를 안 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렇게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밑에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제 생각,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목진료의 예외 조항, 수목진료 범위의 예외 조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가 지금 나무의사 업역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고 나머지 것들이 좀 바뀌었죠. 나머지 것들이 좀 바뀌었다. 뭐 나무병원 이름을 써선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사실 나무 의사에서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21조의 9 이게 가장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무의사 되셔서 뭐 이런 거 약간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떤 뭐 행동대장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 부분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된다. 요 부분을 바꿔야 우리 나무의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법 개정에 대해서 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죠. 법 개정. 지금 현재 상태의 법으로는 우리가 국가의 일도 할 수 없고 국가 일을 강제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고 수목의 소유자 것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공간도 지금 나무병원 무조건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권고하고 있는 거죠. 권고. 산림청에서 이제 권고해서 최대한 나무병원 사용을 해라. 나무병원 입찰 무조건 면허로 같이 띄어 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법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되어 있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자세히는 알지 못해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해관계 상충 집단. 이거는 어느 분야든지 다 있죠. 이해관계 상충 집단. 그쵸. 지금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관리 쪽. 보통 이런 쪽이 이해관계 상충 집단인데 이해관계 상충 집단이 없는 곳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현실적 요인이라고 봤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듣고 자 그러면은 나무의사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이거를 잠깐 여러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거를 제가 현실적 요인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부정적 요인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기업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 진단 처방 치료만 하는 인재랑 진단 처방 치료 유지관리 시공 행정 설계까지 할 줄 아는 이런 인재가 있어. 누구 뽑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뽑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커리어를 확실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커리어를 확실하게 늘려나갈 수 있고 자 채용이나 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이 많이 없어요. 일이 많이 없는 거는 팩트입니다. 일 많이 없고 채용도 지금 조경회사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쵸? 채용 자체도 많이 적고요. 다만 이것도 우리 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은 없지만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일 없는 일에서도 막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희소성이 있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쵸? 희소성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겁니다. 또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희소성 있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자, 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예외 사항만 우리가 잘 고치면은 고쳐 나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나무의사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기가 있어야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법이 항상 확 바뀔 때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바뀌어요. 그래서 무언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 현실적인 요인들을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적 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상적 요인. 첫 번째 시행기간. 시행기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 23년도 6월인가 8월 이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나무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제도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질입니다. 본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위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나무의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나무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나무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고, 또 가장 큰 본질이 있습니다. 법에서 나무의사를 끼지 않고는, 아직 개정은 잘 되지 않았지만 예외사항이 있지만, 나무의사를 끼지 않고는 아무도 이제 수목진료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나무의사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번째, 시험의 난이도입니다. 지금 10회차 기준으로 필기 난이도가 20%, 실기 난이도가 20%예요. 그쵸? 자, 여러분들 1000명이 시험 봤다고 볼게요. 1000명이 시험 보면은 몇 명? 200명 합격. 200명이 20% 몇 명? 40명 합격입니다. 1000명이면 40명이고요. 100명이면 4명 붙는 시험이에요. 100명이면 4명 붙는 시험.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왔을 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채용 공고가 계속 떠 있기는 한 겁니다. 채용 공고가 계속 떠 있어요. 보면은 나무의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지금 1000몇 명 아닌가요? 그쵸?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서 굉장히 희귀성이 있는 그런 자격증이 됩니다. 희귀성이 있는데 거기 만약에 법 개정까지 바뀌어가지고 업여까지 확 늘어난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좋죠.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자, 그 다음에 공부 과정입니다. 전 사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처음에 나무의사를 공부했던 것도 저는 이것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나무의사 자체가요, 여러분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해요. 전문가 수준의 지식. 정말 어려워요. 수목, 생리학, 토양학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심지어 곤충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미생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심지어 농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지금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적 지식을 우리가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지식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고, 이런 지식들은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서 물론 까먹을 수 있겠죠. 까먹을 수 있지만 한 번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이랑 한 번도 안 받아들였던 사람이랑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쵸? 다시 봤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배우시는 것 자체에 일단 의의를 좀 두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합격하셔야겠죠. 합격하실 거고 합격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지금 제가 사실 커뮤니티나 뭐 단톡방, 카페 이런 데 가입을 아예 안 해요. 왜냐면은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메일 주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나무의사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면 한 10분 중에서 한 6, 7분은 대부분 이 서두에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커뮤니티에서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세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무의사의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쵸? 자, 좋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진 좋아요.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까진 좋지만 이 현실 이상으로 남에게 어떤 판단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쵸? 만약에 그 글의 주인이, 그 글쓴이 분이 만약에 나무의사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듣지 마세요. 그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신 현실적인 내용까지는 뭐 참고는 하시되 그 판단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결정은 그 누구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뭐를 자유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결정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거.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를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막 구속받지 않고 막 이런 거보다는 내 선택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내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 내가 결정해서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글을 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걸러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긍정적으로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쵸?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하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정론자예요, 여러분.
저는 앞의 일, 과거의 일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명을 믿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랑 만난 것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 가족을 만난 것도 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믿어요. 저랑 운명적으로 만나신 분들,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운명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은 다 잘 될 거라 믿습니다. 다 후에 큰일 하시고 자식들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관련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수목 생리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